자, 여기에서 한류라는 단어는 지출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출. 그럼 이제 미환류 소득이라는 것은 미지출 소득이죠. 미지출 소득이라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기업이 있는데 대기업이 소득 많이 벌잖아요. 그럼 정부 입장은 야, 우리나라 경기 활성화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대기업 너네가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투자도 좀 많이 하고 직원들의 좀 급여도 많이 주고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한 기금도 좀 많이 내고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방 했던 세 가지 투자, 임금 증가, 상생협력 출연금 이 세 가지를 지출액, 환류액이라고 할 것이고 이 세 가지의 지출액이 일정 금액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네가 벌어들인 기업의 소득의 일정 비율보다 금방 얘기했던 지출액들이 미달하게 된다면 미달하게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별도로 세금 내기 싫어? 그러면 그 세 가지 환류액 지출액을 많이 지출해봐. 이 컨셉이고. 그때 우리 미지출 소득, 미환류 소득을 구하는 방법은 A 방법, B 방법이 있고 A 방법을 우리는 통상 투자 포함 방법, B 방법을 투자 제 방법이라고 해요. 첫 번째 A 방법은 기업 소득, 그 기업이 벌어들인 올해 소득의 70%까지 지출을 해라. 그리고 실제 지출액, 투자, 임금 증가, 상생협력 세 가지를 봤을 때 세 가지 금액이 더 적다면 세금을 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B 방법은 투자 지출액은 빼고 하는 방법. 그때는 기업 소득의 15%까지만 지출하면 되고 그 기준 금액하고 임금 증가, 상생협력 출연금하고 비교를 할게. 그렇게 해서 미완료 소득이 발생을 할 건데 그때 우리는 A 방법이든 B 방법 두 가지 상당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두 개 중에 적게 나오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렇게 적게 나온 금액의 20%만큼 법인세를 내야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요거는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되겠고 구체적인 이제 계산 한번 해볼게요. 나눠드린 유인물의 서브노트 286쪽 보시면 아래 하단에 사례 있죠. 먼저 이 기업의 기업 소득이 100이래요. 그러면 A 방법은 기업 소득의 70%에다가 투자 포함 방법이니까 투자 금액 10, 임금 증가 10, 그 다음에 상생협력 출연금을 더해야 될 건데 상생협력은 없다고 가정할게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임금 증가액 보시면 상시 근로자의 수가 증가했느냐 안 증가했느냐 배수가 달라지는데 지금처럼 상시 근로자의 수가 증가가 없으면 임금 증가액 그 자체로만 들어가요. 해서 계산하시면 50이 나올 것이고 B방법 같은 경우에는 기업소득의 15%에다가 투자는 안 들어가고 임금하고 상생만 들어가니까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5가 나와서 미환류 소득이 B방법이 더 작아지겠죠. 그럼 당연히 B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이자는 이 500에 20%의 세금을 내줘야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이 동네에는 차기환류 적립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차기환류 적립금. 차기환류 적립금은 뭐냐면 차기, 나중에다라는 뜻이에요. 이후년도, 환류 지출. 그래서 이후년도에 지출하기로 적립, 약속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현실에서 보면 기업들은 매년 동일한 수준의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겠고 어느 연도에는 많이 투자하고 어느 연도에는 적게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적게 투자했다고 해서 바로 올해 세금을 내면 좀 그렇지 않니? 올해 덜 지출했고 너네가 내년에 초과하여 지출, 이후년도에 초과하여 지출하면 올해 미지출액과 나중에 초과 지출액을 상계해서 세금 안 낼 수 있도록 통산해 줄게 라는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올해 세금을 안 내고 싶으면 미지출한 금액에 뭐 전액이든 일부든 가능한데 뭐 미지출한 금액 전액을 차기환류 적립금으로 설정하면 반드시 내년이랑 그 다음 연도 이후 2개년도 기억해야 돼요. 이후 2개년도에 초과 지출액이 얼마나 나와야 돼? 5는 나와야 되겠고 이후 년도에 초과 지출액, 초과 환류가 5가 안 나오면 이후 년도에 안 냈던 이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당년도에 세금 안 내겠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아까 했던 산식을 잠깐 수정하면 원래는 이제 미환류 소득의 20%를 내야 되는 거지만 다만 당장에 내기 싫으면 차기 환류 적립금이라는 걸 설정해서 그 금액만큼은 빼서 당장에 안 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후 년도에 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서브노트 289쪽으로 좀 넘어가서 추가적인 사례를 볼 건데 자, 아까 우리 X1년도에는 이제 했고 아까 그 사례의 이제 연장선상으로 두 번째 연도 X2년도를 해볼게요.
자, 그때 이제 하나 X2년도에 미완료 소득 계산할 때 주의할 거. 현재 우리 세법은 A 방법하고 B 방법 두 개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한 번 선택했을 때 있잖아요. 이 A 방법은 반드시 3년간 계속해서 적용해야 되고 B 방법은 1년간만 적용하면 돼요. 3년, 1년 좀 차이가 있죠. 왜 그러냐? 정부는 A를 좋아할까? B를 좋아할까? A를 좋아해요. 왜? 투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정부는 투자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가급적 A를 한번 선택했어. 3년간은 반드시 A로 가. 투자 좀 많이 해줘. 하지만 B를 선택했다는 것은 투자 제외 방법이었으니까요. 야, 요거는 내년도에 다시 투자 포함인 A로 바꿀 수 있도록 해줄게. 의 컨셉인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얘가 X1년도에 B 방법, 투자 제외 방법으로 계산했으니까 X2년도에 이제 새로이 A하고 B하고 새로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계산해보면 X2년도에 기업소득 똑같이 100이고 70%, A 방법은 투자 60, 임금 증가 13 고려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나오죠. 이렇게 소득을 미완료 소득을 구했더니 그 금액이 마이너스인 것을 우리는 초과 한류라고 해요. 플러스 나오면 미지출이고 마이너스 나오면 초과 지출이라는 개념 아시겠죠? 그에 반해서 이제 B 방법은 기업소득의 15%에다가 임금 증가만 들어가겠죠. 하게 되면 플러스 2가 나와서 당연히 미완료 소득이 적게 계산되는 방법은 A 방법이니까 X2년도에 이제 A 방법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X2년도에는 어떤 결과가 될 거냐면, 자, 과거에 차기 환류 적립금 5 했었잖아요. 정년도에. 요거 몇 년간 초과 환류가 있어야 되는데 2년간. 근데 이제 올해 초과 환류가 3 있었으니까 그거하고 상계하게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남은 차기 환류 적립금은 얼마? 2만큼 남겠고, 그 2는 반드시 X3년도에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X3년도에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X3년도까지 이제 가정을 추가해 볼게요. 추가를 하면 이제 X3년도의 계산인데, 전년도 X2년도에 우리 회사가 A 방법을 선택했잖아. 아까 얘기했듯이 A 방법 선택하면 몇 년은 쭉 가야 된다고? 3년. 그러면 이제 X3년도에는 선택 가능해요? 선택 불가능한 거예요. 이때는 무조건 뭐만? A만 가져야 되는 것이다. 무조건 A만. 그때 A, 기업소득의 70%에다가 투자 60, 임금 증가 11 해서 빼면 이 숫자가 마이너스 1이 나올 것이고, 최종적으로 올해 초과 한류가 나왔으니까 세금 안 내도 돼요? 그럴 순 없다. 우리는 X1년도에 차기 환류 적립금 5를 설정했다는 것은 X2년, X3년 합친 2년간 초과 한류가 5 발생하기로 약속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X2년, X3년간 초과 한류가 얼마밖에? 4밖에 발생하지 않았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러면 1만큼은 약속을 어겼으니까 1만큼은 토해내야 될 것이고, 1만큼 토해내는 것이 바로 2월 된 차기 한류 적립금에다가 당년도의 초과 한류를 빼는 것이다. 2월 된 차기 환류 적립금에다가 당년도의 초과 환류를 뺐을 때 플러스가 나오면 그 금액 20%만큼 낸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제는 다시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례인데, 조금 전 사례에서 숫자 X3년도 숫자를 X2년도 숫자를 바꿔볼게요. 아까 X2년도에 임금 증가가 13이었는데 서브노트, 여기 서브노트 제일 밑에 있는 그 사례는 23이죠. 그러면 X2년도에 이제 우리 환류액 계산할 때 여기가 13이 아니라 23이 되어가지고 초과 환류가 마이너스 13이 될 것이고, 그러면 뭐 B는 계산할 필요도 없겠죠. 원래부터 A가 작았으니까 그냥 B 무시하고 A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13이면 우리는 작년에 5만큼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초과 지출이 13이나 있으니까 약속 다 지킨 거죠. 그러면 이제 차기 환류 적립금은 다 소멸, 이건 아시겠고, 그러면 내가 초과 지출한 8이 남을 건데 이 초과 지출한 8은요. 그럼 올해 초과 지출했으니까 끝이냐는 아니고, 이 다시 올해 초과 지출한 금액은 이후 2개년, 그러니까 2월에서 이후 2개년도에 미지출에서 빼는 거다. 아시겠죠? 뭐 개념 어렵지 않겠지. 우리가 미지출액이 있으면 향후 2년간 초과 지출을 약속해서 차기 환류 적립금을 설정할 수 있고, 반대로 지금처럼 올해 초과 지출이 있으면 그 초과 지출한 금액을 이후 2개년도의 미지출액에서 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미완료 소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었고, 이제는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죠. 자, 유인물의 첫 페이지로 돌아가시고,
먼저 납세의무자가 올해 바뀌었어요. 작년까지는 이 납세의무자가 요 놈 한 놈에다가 하나가 더 있었죠. 그래서 자기 자본이 500을 초과하는 법인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 빠졌어요. 이제는 그거 빠지고 어떤 놈만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내냐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법인.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재벌 그룹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재벌 그룹까지만 세금을 내지 재벌 그룹에 속하지 않은 놈들은 이제 뭐 규모에 상관없이 미완료 소득 법인세를 안 낸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는 뭐 재벌 기업까지도 미완료 법인세를 안 내도록 하고 싶어 했지만 민주당이 이제 극심한 반대로 재벌 그룹은 그래도 여전히 내야 되지 않겠느냐의 이제 컨셉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다음 미완료 소득의 이제 계산은 A, B 두 가 있는데 그 두 개 중에 뭘 할 건지는 각사년도 각사소득 법인세 신고할 때. 그래서 23년도에 각사소득은 24년 3월 말에 신고하니까 그때 이제 미완료 소득도 함께 신고하면서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A 방법 선택하면 3년은 쭉 가야 되고 B 방법 선택하면 1년만 쭉 가면 돼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사업연도가 1년 단위인 놈은 B 방법 하면 수시로 바꿀 수가 있지만 A 방법 선택한 놈은 반드시 3년은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별표의 내용은 뭐냐면 반드시 이렇게 선택 A로 할지 B로 할 건지 선택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 어떤 법인이 선택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A로 갈 거냐 B로 갈 거냐에 있어가지고 유리한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미완료 소득이 적게 산정이 되거나 혹은 초과완료 소득이 많게 산정이 되는 게 유리한 것이겠지. 아시겠죠? 그때 여러분들은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선생님 신고하는 놈도 유리하게 신고를 할 것이고 신고하지 아니한 놈도 나중에 과세관청이 세금을 매길 때도 이 법인에게 유리하게 하니까 굳이 신고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신고 안 한 놈에게는 제재가 하나 있어요. 뒤에 우리 아까 앞에 차기 환류 적립금이라는 거 있죠. 당장에 세금 안 내고 2년 뒤에 세금 내게 하는 제도. 그 제도는 반드시 선택의 신고를 한 놈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선택의 신고를 하지 않은 놈은 차기 환류 적립금이 안 되는 제재가 있는 거예요. 선택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A로만 가야 된다, 무조건 B로만 가야 된다는 틀린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거 주의하시고. 자, 이제는 이제 세부적인 금액 계산 들어갈 건데 현재까지 이제 1차 시험에는요 미완료 소득 법인세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출제가 됐는데 뭐 그렇게 잘 출제되지는 않는데요. 계산 문제로는 안 나왔어요. 계산 문제는 주로 2차 시험에만 나왔고 1차 시험에는 안 나왔어요. 지금부터 하는 건 전부 다 계산에 관련된 설명인데 여력 되시는 분들은 뭐 하시고 여력 안 되시면 계산 부담스러우면 뭐 제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애매하다 싶으면 제가 강조하는 것들만 좀 단수 남기하시고. 제일 먼저 우리 이제 기업소득을 구해야 될 거고 이 기업소득도 세법상 소득이니까 출발은 그 법인의 각사소득에서 출발을 해요. 다만 그 각사소득에다가 몇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하는 게 있고 뭔지는 좀 이따 볼 거고. 그때 우리 기업소득을 구했더니 그 금액이 3천억을 넘어가면 최대 3천억까지만 인정한다. 그래서 뭐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한 10조씩 벌잖아요. 근데 뭐 10조에 뭐 70%, 15% 지출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개념이니까 우린 기업소득의 최대치는 3천억까지만 인정하겠다. 자, 그때 조정 항목 중에 가산 항목은 A, B, C, D 네 가지인데요. 요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평소에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했던 건데 이 입금 불산입액의 취소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환급금 이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인의 이익이 맞잖아요. 내가 세금을 더 냈다가 더 낸 세금도 받고 이자도 받을 때 그 이자는 명백한 나의 순자산 증가해서 입금이 돼야 되지만 세무서에서 미안하다라고 해서 보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입금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이죠. 그때 정부 입장은 세금 낼 때는 이자는 입금 아닌 걸로 세금 안 내게 하기지만 그렇게 이자 받은 것도 너가 외부에 지출할 수 있는 돈은 맞잖니. 그래서 우리 기업소득의 본질은 외부에 얼마만큼 유출할 수 있는 소득이냐의 컨셉인 걸.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 받은 거 각사소득에는 입금 불산입으로 들어가 있을 건데 그것을 다시 취소해서 입금 산입으로 넣어라라는 관점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수입 배당은 입금 불산입도 마찬가지다. 우리 회사가 이번에 배당금 10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의 지분율이 30%래요. 우리 30% 이상이면 80% 하는 거 아시죠? 그럼 10억에 80%인 2억만 각사소득으로 과세했을 거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얘가 외부에 유출할 수 있는 건 얼마? 10억 현찰 들어왔으니까 10억이나 유출할 수 있겠지. 그래서 2억에다가 입금불산에 8억을 넣어서 10억으로 만들겠다. 이것이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 우리가 이제 기부금도 기부금의 세무조정을 취소하겠다 이 개념인 거예요. 기부금. 우리 기부금 같은 경우에 한도 초과했으면 송금불산이 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100을 지출했는데 한도가 80이래요. 그러면 20만큼은 송금불산이 되었으니까 20은 내가 지출했지만 각사소득이 못 뺐겠지. 하지만 20도 내가 현금이 나간 거니까 실제로 내가 유출할 수 있는 돈이 아니어서 그 20을 마저 빼요. 그래서 이렇게 기부금에 송금 불산입했던 건 차감이 되겠지만 역으로 기부금에 송금 산입했던 거 있죠? 자, 내가 전년도에 기부금 20 지출했고 20이 송금 불산입됐대. 그게 올해 다시 송금 산입이 되었으면 이 20은 올해 지출한 거야? 전년도에 지출한 거야? 전년도에 지출한 거지 올해 지출한 게 아니잖아요. 올해 지출한 게 아님에도 올해 각사소득 계산 시에 차감돼 있으니까 올해 유출 가능한 소득을 줄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시 늘려라의 컨셉인 것이다. 근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부금 세무조정, 기부금 한도 초과에 관련된 세무조정은 다 취소한다. 손금 불산입했던 건 손금 산입으로 취소하고 손금 산입했던 건 손금 불산 가산으로 취소한다. 그렇게 개념 잡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좀 외울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D는 이제 좀 어려운 개념인데 어떤 개념이냐면 만약 가정하기를 기계장치를 100 투자했고 올해 투자한 이 기계장치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한 20 정도로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A 방법으로 했을 때 투자금액 100은 환류액에 들어갈 거고 감가상각비는 각사소득의 송금이니까 기업소득 계산 시 차감돼 있겠죠. 그러면 이 기업은 올해 100을 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미완료소득 계산할 때는 120이나 차감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법은 투자금액을 환류액으로 빼면 그 투자금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못 빼도록 하겠다 이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각사소득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금액을 취소, 가산 조정한다 이 컨셉이겠죠. 근데 그에 반해서 B 방법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액을 안 빼니까 그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각사소득에서 빼는 건 문제가 없다 이 컨셉인 거예요. 따라서 원래 이제 기업소득은 A 방법이나 B 방법이나 똑같아야 되지만 바로 이 투자금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다. 아시겠죠? 주의하시고. 그게 이제 여기 D에 관한 얘기고. 이제는 반대로 이제 차감 항목인데 좀 많죠? 우리 다 외우기 힘드니까 A, B, C, E 정도 4가지까지만 기억할게요. 첫 번째 법인세. 법인세는 내가 지출한 거 현금 나간 거 맞는데 손금을 인정받지 못했죠. 하지만 그것도 송금 불산입했던 것도 손금 산입으로 취소하겠다. 각사소득에서 빼서 그만큼 유출 가능한 소득이 아니라고 보겠다. 이 관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부금 한도 초과는 앞에서도 설명했었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 우리가 각사소득 계산 시에 세무조정했던 것 중에 몇 가지 항목을 취소해서 기업소득을 구하는 거구나. 그 몇 가지 항목이 계산 문제에서 나오면 좀 외워야만 풀 수 있겠지. 환급금이자 수입배당 이불산입, 기부금, 법인세 4가지 정도 기억할게요. 4가지. 그 다음에 이제 B하고 C는 세무정사항은 아닌데요. 먼저 B 이익준비금 이게 뭐냐면 우리 회사가 올해 각사소득이 100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주총 열어서 이익준비금으로 10원을 적립을 했대요. 그럼 올해 100원 벌었으니까 100원 다 외부 유출 가능해? 그렇지는 않죠. 기본적으로 이익준비금 같은 적립금이 있으면 그만큼 외부 유출을 막아놓은 금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100원에다가 이익준비금 올해 설정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은 빼야 되겠다. 그래서 90만 유출할 수 있으니까 그 금액 세무정상한이지만 별도로 빼고. C. 2월 결손금. 우리 회사가 올해 각사소득이 100억 벌었대. 근데 작년에 결손금이 1000억이면 우리 회사 올해 지출해야 돼? 아니겠죠. 지출할 수가 없는 거겠지. 당연히 과거의 손실까지 고려해 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과거의 손실을 올해 이제 빼는 거 당연한 상식인데 주의할 게 항상 우리 결손금 얘기가 나오면 그 결손금은 보전 쪽 컨셉인지
2월 결손공제 쪽 컨셉인지. 보존 쪽 컨셉이면 시점에 제한, 금액에 제한이 없는 개념인 것이고, 보존 쪽 2월 결손공제 쪽 컨셉이면 시점에 제한, 금액에 제한이 있는 컨셉이잖아요. 근데 얘는 기억해야 돼요. 중요하다. 원래는 2월 결손공제 쪽 컨셉이어서 시점의 제한과 금액의 제한 둘 다 이제 고려했던 항목이지만 이게 작년에 바뀌었어요. 얘는 특이하게도 시점의 제한만 고려하고 금액의 제한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시점의 제한만 고려하고, 즉 23년 기준으로 과거 10년 이내이기만 하면 무조건 뺄 수 있다는 거예요. 23년 기준으로 과거 10년 이내이기만 하면 무조건 뺄 수 있지,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해서 80% 한도로 뺄 수 있다, 이 개념은 아닌 것이다. 이해되시겠죠? 그 정도 좀 암기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는 환류액, 지출액인데, 첫 번째 투자금액. 투자금액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 유형자산,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거 하면요, 한 연도에 다 투자할 수 없죠. 그래서 올해 짓기 시작해서 내년에 끝나잖아요. 그럼 올해 6억 지출, 내년에 4억 지출했으면 그 10억을 2개년 나누어 뺄 거냐? 아니면 건물 완공되는 취득일에 뺄 거냐에 있어가지고 현금주의적 컨셉인 거야. 그래서 올해 6억 유출했어? 유출한 거야. 올해 소득에서. 6억 빼고. 내년에 4억 유출했어? 내년에 4억 빼고. 이런 식인 거예요. 다만 중고품은 안 된다. 기본적으로 이 제도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제도이다 보니 중고품 사봐야 경기 활성화 좀 큰 상관이 없다는 거 아시겠죠? 새 거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중고품 투자는 환류액, 지출액을 인정하지 않겠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 자산 중에요. 금융 리스는 산 거고 운용 리스는 빌린 거잖아요. 우린 금융 리스만 투자인 것이지 운용 리스의 자산은 안 들어가는 것이다. 회계 아까 좀 개념이 다르다는 거 법인세 할 때도 이미 염려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중에는 토지는 안 돼요. 토지는 건물까지만 되지 토지는 안 된다는 거, 건물, 기계 이런 것들만 된다. 뭐 그 정도 좀 암기해 주시고, 밑에 있는 내용들은 2차 가서 하는 걸로 할게요. 당장의 노랭이 정도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임금 증가액. 자, 주의할 건 앞에 있는 투자는 올해 투자한 전액이지 작년 대비 투자 증가액이 아니에요. 근데 그에 반해서 임금 증가액은 내가 작년에 우리 회사가 인건비 8억 줬고 올해 10억을 준대요. 그러면 올해는 10억이야 2억이야. 임금 증가액인 2억만 지출액인 것이다. 그래서 작년보다 더 준 금액만 환류액, 임금 증가액이 되는 것이지 올해 10억 전액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앞에 수자할과 좀 다르다는 거 주의하시고, 그때 이제 1, 2, 3이 있는데 계산 문제에서는 1번 정도 좀 확실히 암기를 해주세요. 1번. 먼저 상시 근로자의 해당 연도에 임금이 증가했다. 그래서 뭐 상시 근로자 그냥 우리가 정규직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정규직 정도로. 상시 근로자의 개념, 정규직 같은 경우에 작년 대비 올해 임금이 증가했다면 그 임금 증가한 금액이 들어가되, 첫 번째 근로자의 수는 증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주기도 하고 직원도 더 많이 뽑으면 그때는 밑에 배의 수를 곱하지만 금액만 늘어나고 숫자는 늘어나지 않았으면 추가적인 고용은 없었네. 그러면 그 금액까지만 빼주고, 근데 그에 반해서 직원도 추가로 고용을 했다면 원래 기존에 있던 추가로 고용하지 않은 기존에 있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증가액은 50% 할증해서 150%로 빼주고, 이번에 새로 더 뽑은 직원이 있으면 그 임금 증가액에 대해서는 200%를 빼줄게 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 말고도 이제 2, 3번의 개념도 있는데 여력 되시면 기억하시고 여력 안 되시면 넘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의 구체적인 계산도 뭐 당장 1차에서 여기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구체적인 계산도 2차 때 하는 걸로 넘어갈게요. 당장에는 임금 증가액이 있다면 직원 수 늘었으면 150% 혹은 200%이고 직원 수 안 늘었으면 100%고,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증가액 구하는 뭐 세부적인 개념인데 뭐 됐어요. 시험에 1차 시험에 여기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대신 이 근로자의 범위, 상시 근로자의 범위는 좀 기억해야 되겠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상시 근로자는 직원만 의미하지 임원은 안 되는 거예요. 임원에게 인건비 많이 줬다고 미완료 소득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겠고, 또한 직원이라고 할지라도 8천만 이상의 고액 연봉자들 있죠. 얘들은 안 되겠다. 8천만 원 미만의 직원들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주주와 그의 가족들에게 임금이 많이 준 건 혜택을 줄 수가 없겠고, 그리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도 안 된다.
그래서 통상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비정규직의 컨셉이겠죠. 정부가 정규직을 선호하는 개념이어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 임금 증가가 들어가지만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자에게 인건비 많이 줘봤자 혜택을 누릴 수가 없다. 이 컨셉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들은 꼭 좀 기억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상생협력 금액은 단순 남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상생협력이란, 자, 기본적으로 이게 재벌에 대한 얘기잖아요. 재벌그룹. 재벌그룹과 재벌그룹의 하청, 중소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재벌그룹이 돈 많이 버니까 하청, 중소기업 등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 그 금액의 300%만큼 지출액으로 봐줄게. 15억 지출했으면 10억 빼는 게 아니라 30억 빼줄게의 개념이 되겠고, 그때 이제 법에 따른 상생협력 출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뭐 협력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뭐 이 정도 좀 기억할 수 있도록 할게요. 300%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가 이제 차기환류적립금. 의의는 아까 설명드렸고, 이 대상법인도 반드시 A 방법일지 B 방법일지 신고를 한 놈만 되고, 신고하지 않은 놈은 이때 이제 차기환류적립금은 안 돼서 당년도에 미완료소득 있으면 바로 내야 되겠고, 적립 가능 금액은 만약 23년도에 미완료소득이 있다면 전액이나 일부 선택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예월과세. 이렇게 적립했다는 것은 몇 년간 초과한류를 발생시켜야 된다? 2년 안에 다 발생시켜야 돼요. 그래서 만약 2년 안에 초과한류가 충분히 차기한류 적립금만큼 발생하지 않으면 그 2년이 끝나는 연도에 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올해 법문구의 표현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내용이 바뀐 건 아니고 표현이 다음 사업연도에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한다. 차기환류 적립금에다가 이월된 차기환류 적립금에다가 초과환류들 다 빼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20%만큼을 차기환류 적립금을 적립한 연도에 다음 연도, 23년도에 적립했으면 언제 낸다? 25년도에 낸다. 이 뜻이 되겠고, 초과환류의 정의는 읽어보시겠고, 2월 아까 얘기했듯이 몇 년간? 2년간 초과 한류액은 이후 2년간 이월할 것인데, 혹시라도 과거 년도에 차기 한류 적립금이 있으면 그거 까고 남은 게 이제 초과 한류로 이월된다는 건 아까 사례에서도 봤었죠. 마지막 이제 기타 사항인데요. 요거는 좀 암기해 주셔야 되겠다. 뭐냐면 아까 했듯이 우리 이제 투자 금액이 있으면 투자 금액을 한류액으로 인정해 준다 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법인세 줄이기 위해서 올해 23년도에 투자하고 23년도 12월에 투자하고 24년 1월 달에 바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건 진정한 투자가 아닌 것이겠죠. 그래서 법은 그렇게 투자 공제받은 금액을 투자 완료일 혹은 매입 완료일로부터 적어도 몇 년간은 2년간은 네가 사용해야 되지, 2년 안에 처분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자에게 그 자산을 빌려줬다면 그때는 너가 투자 금액 때문에 줄어든 법인세만큼 다 토해내야 되는 개념인 것이다. 이해되시겠죠? 2년 동안은 꼭 사용해야 된다는 관점. 그 다음에 합병. 뭐 1번, 2번은 당연히 상식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감가상각 할 때도 보시면 A법인, B법인 합병을 했을 때 A법인은 정률법, B법인은 정액법이면 방법이 다르니까 어떻게? 방법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A방법, B방법, 다른 방법 하던 놈이 합병을 하면 별도의 방법, 다 A 방법을 하든 다 B 방법으로 우리 미완료소득 계산 방법 변경할 수 있다. 상식.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제 2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합병을 하게 되면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 권리 의무, 차기 환류 적립금, 그 다음에 초과 환류액 이런 것들 다 승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뭐 계속 연장되는 개념으로 그렇게 적용한다. 당연 상식.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이제 문제도 유인물로 나눠드렸죠? 나중에 이제 정식 교재 나올 때는 금방 했던 뭐 서브노트 내용이라든지 문제가 다 정식 교재는 다 추가되어 있을 거예요. 22번. 우리 11장에 이제 22번. 예, 조특법은 투자 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 특례를 정하여, 이게 바로 이제 투자 협력 촉진에 대한 특례가 바로 미완료 소득 법인세라는 거예요. 미완료 소득 법인세는 이제 우리끼리의 이제 법인세 이름인 것이고, 정식 명칭은 투자 협력 촉진을 위한 과특례야. 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각사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을 때 설명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에 각사함 정률 현재 자기 자본의 이 법에서 정한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법인이랑
그리고 법률에 따른 상호 출자 제한 기업자 집단이랑 이 두 놈이 대상이다는 옛날 규정이에요. 올해는 뭐만이다? 밑에 있는 놈만이. 옛날엔 자기 자본 500억 초과도 대상이 됐지만 올해부터는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고. 두 번째, 미완료 소득의 계산 방법은 두 가지가 있고 법인은 매년도마다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틀렸죠. B는 매년 선택할 수 있지만 A는 매년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법인이 투자 금액을 늘리거나 직전 연도 대비 임금 지급액을 늘리면 미완료 소득은 감소하게 된다. 당연하겠지. 요 환류액으로 인정하는 것들이니까. 이때 투자 금액에 토지나 건물의 부동산은 안 들어간다는 틀렸죠. 우리 안 들어가는 건 기본적으로 투자는 유형자산, 무형자산만 되는데 그중에 안 들어가는 건 토지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건물 같은 것은 들어간다. 부동산 중에 토지만 안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 네 번째, 미완료 소득 계산 시 투자로 공제받았던 자산을 투자 완료일이나 매입 완료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거나 대여하면 약속 어긴 거죠. 그러면 기존에 공제받은 건 다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그 투자 금액의 공제를 인하여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에다가 이자까지 더해서 토해내야 되는 것이다. 맞고. 다섯 번째, 미완료 소득이 음수인 경우를 우리는 초과한료라고 할 건데 초과한료는 해당 연도의 각사 소득 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는 틀렸죠. 초과한료는 미완료 소득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각사 소득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초과한료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게 각사 소득의 손금의 개념인 것은 아닌 것이겠고. 23번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에 투자 협력 촉진 특례 대상이 되는 법인은 해당 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각사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된다. 이거 뭐 상식적인 문장. 동그라미 2번은 했으니까 생략. 동그라미 3번. 한번 합병이나 분할에 따라 피합병 법인 등이 소멸하면 합병 법인 등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완료 소득이나 초과한료액을 승계할 수 있다. 맞죠? 항상 합병은 모든 걸 원칙적으로 승계하는 거예요. 네 번째, 미완료 소득 계산 시 공제가 되는 임금 증가액은 상시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으로 하되 여기까지 맞죠? 그때 상시 근로자의 수가 전기 대비 증가하면 해당 금액의 200%를 공제액으로 한다는 틀렸죠. 기존 상시 근로자는 150%고 신규 상시 근로자에 한해서만 200%인 거예요. 전부 다 200%는 아닌 것이다. 다섯 번째,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 투자 합계 계산 시 투자가 2개 이상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면 투자가 이루어지는 매년마다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계액을 계산한다. 그래서 현금주의적 개념이다 라고 있었죠. 맞고요. 넘겨서 계산 문제 24번 영리내역법인인 A 예 18기가 23년 당기세부담 최소화 가정할 때 19기로 이월되는 차기 한류적립금을 구해봐라. 단 A는 17기에 투자 재해 방법으로 신고하였다. 자, 17기면 전기죠. 전기의 투자 재해 방법 B 방법이었어요. 그럼 18기 올해도 무조건 B 방법 해야 돼? 아니죠. 올해는 세부담 최소화에 따라 A 해도 되고 B 해도 되고 선택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 미완료 소득을 한번 구해볼게요. 미니멈 A하고 B인데 갈로 1번 A는 16기부터 18기까지 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고 17기에는 미완료 소득 전액인 9억 원을 차기 한류 적립금으로 적립하였다. 그래서 작년에 9억만큼 차기 한류 있었대요. 그럼 올해 초과 한류하고 상계하게 된다는 거 아시겠죠? 두 번째 18기 자료 먼저 기업소득인데 각사소득 1000억 기업소득 1600억 이 1600은 투자 재해 방법으로 산정이 된 거래요. 그리고 밑에 갈로 3번을 보시면 18기에도 투자 재해 방법을 유지하기로 한다라고 돼 있죠. 원래는 A하고 B하고 둘 다 선택을 하는 게 유리한 것이겠지만 문제의 가정에 따라서 투자 포함 방법은 가정에 따라서 안 하고 뭐만 하겠다? B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 이제 B 방법의 기업 소득이 1,600억. 우리는 B 방법의 몇 프로? 15% 기준금액. 에다가 이제 빼기.
먼저 동그라미 2번에 환류액인데 투자학계 100억은 안 들어가겠죠. 이 방법이니까.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이 100억인데 이 중 상시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 신규 상시 근로자 임금 증가액은 10억 원으로 전체 근로자의 수는 증가했다. 청년 정규직은 증가하지 않았다. 그래서 원래 뭐 청년 정규직 하고 비정규직에 전환되면 추가를 하는 거 있는데 그거는 뭐 지역적에서 안 해오다. 넘어가자라고 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되겠냐면 자, 여러분들 총 임금 증가액이 100억인데 100억 중에 10억이 신규래요. 그러면 나머지 90억이 기존 근로자에 대한 임금 증가이겠죠. 이건 상시. 전체 임금 증가액이 100억인데 새로 뽑은 직원에 대한 임금 증가액이 10억이면 기존에 존재하던 직원의 임금 증가액은 90억이라는 뜻이겠지. 이해되시겠죠? 그때 우리 이제 신규 임금 증가액에 대해서는 몇 프로? 200%를 적용하고 기존 직원에 대한 임금 증가액은 150%를 적용하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중소기업 협력출연급 30억 그걸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어쩌고저쩌고에 출연했다. 이것도 역시 상생협력출연금의 개념일 것이고 이때는 30억에 몇 프로? 300%를 적용해 주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하시게 되면 요놈의 미완료 소득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마이너스 5억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A 방법 구할 필요 없이 그대로 마이너스 5억이 될 것이고 문제에서 원하는 2월 차기 한류는 현재 작년에 설정한 게 총 7억 원이었죠. 작년에 설정한 게 총 9억 원이었죠. 근데 그 9억 원은 이후 2개년도에 총 9억 원을 초과 지출하기로 약속한 것인데 올해 천년도에 5억만 초과 인출했으니까 내년도에 남은 4억을 초과 지출해 줘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2월 되는 게 남은 4억이다. 되시겠죠? 그 밑에 25번. 자, 이 25번 계산 문제는 현재 시험에 이제 이렇게 말 문제 하나, 계산 문제 하나 출제되는데 25번의 계산 문제는 사실 1차 시험 수준을 조금 넘어가는 거예요. 보험 차원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자. 자, 과세 특례 대상에 대해 해당하는 내역법인이다. 과세 특례에 의한 법인세를 구해봐라. 첫 번째, 나무의 단기각사소득은 32억 해서요. 자, 아까 문제하고 차이점. 아까 문제는 쉬운 문제여서요. 기업소득에 해당하는 이 숫자를 줬어요.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기업소득을 먼저 구해줘야 돼요. 이 문제는 좀 어려운 게 기업소득 먼저 구하고 그런 다음에 미완료소득 구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법인세를 계산하는 이런 식의 문제예요. 자, 우리 이제 기업소득 계산을 할 때 이것도 지우고 쓰죠. 기업소득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기업소득은 A든 B든 똑같아야 되지만 다만 투자금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때문에 A하고 B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A 기준으로 먼저 구하고 그 다음 B 기준으로도 다시 A 숫자에다 조정해서 해볼게요. 자, 나무의 단기 각사소득은 32억. 이렇게 억자 빼고 32라고 쓸게요. 억 단위로 쓸게요. 억 단위로.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법인세는 5억이다. 아까 우리 각사소득 계산 시에 세무적 항목들이 있다면 취소가 되는 게 4가지 종류가 있다 했죠. 그 정도만 기억하자 했죠. 사실은 더 많지만 첫 번째가 환급금이자, 두 번째가 수입배당금 입금산입, 세 번째가 기부금 한도 초과, 네 번째가 법인세. 법인세는 그 항목 중 하나예요. 법인세 5억만큼 우리가 평소에 송금불산입했으며 손금불산입을 치료하려면 송금산입으로 취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빼기로 반영하고, 그 다음에 이월결손금은 14기 발생한 2억 원이 남아있다. 우리는 기업소득 구할 때 올해 번 돈만 가지고 따지시면 안 되고 과거에 손해본 것도 따져야 될 것인데 그때 그 손해본 거 따질 때는 어떤 특징으로? 시점의 제한은 고려하고 금액의 제한은 고려하지 마라라고 했죠. 현재가 몇 기예요? 15기죠. 그럼 14기에 발생한 결손금이라면 10년이 넘게 맞으니까 시점을 충족했으면 무조건 뺀다. 2억 빼고요. 다시 이제 두 번째.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첫 번째, 업무용 건물 신축에 소요된 금액 12억. 요거는 뭐다? 투자액이요. 건물은 투자 환류액.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여기 미완료 소득 구할 때 미니멈 A, B로 할 건데, A는 앞에서 구했던 기업소득의 70%에다가 환류액을 빼야 되겠고, 그 환류액 중에 투자 환류액이 현재 12억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이 12억에 대한 감가상각비 송금산입액이 6천이다. 그래서 이 6천만 원만큼 요 금액 계산할 때 차감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소득에도 6천만 원이 차감돼 있고, 그 금액이 또 여기에서 차감되면 몇 번이나? 하나의 금액이 두 번이나 차감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A 기업소득 구할 때만큼은 요 투자 금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더해야 된다 했죠. 6천이니까 0.6억 이렇게. 계속해서 두 번째, 직전 연도 대비 임금 증가액은 2억인데 상시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수를 곱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대로 임금 증가액은 2억이 될 것이고, 세 번째, 배당금은 4억인데 배당 지출액은 환류액으로 인정해요? 아니죠. 우리가 환류로 인정하는 것은 투자, 임금 증가, 상생협력까지지 배당금은 환류액으로 적용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배당금 자체는 무시하시면 되는데, 다만 상법 조항에 따라 4천만 원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다라고 하면 이익준비금 적립액만큼은 외부 유출이 불가능한 항목이니까 여기 기업소득 구할 때 빼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0.4억을 빼고, 세 번째, 단기 미완료 소득 중 1억을 차기 완료로 적립하고자 한다. 나중에 고려하고요. 두 가지 방법 중에 세부담 적은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고자 한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다 읽었고 마무리해보면, 먼저 A 방법에 의한 기업소득을 구했더니 요 금액이 25억 2천이 나오고요. 근데 다만 A 방법 구할 때 25억 2천 안에는 요 6천이 별도로 플러스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6천마저도 마저 빼게 되면 24억 6천이 B 방법의 기업소득이 될 것이고, 우리 이제 미완료 소득 먼저 A 투자 포함 방법 같은 경우에는 A 기업소득 25억 2천에다가 70% 할 것이고, 다시 환류액으로 빼는 거 투자 12, 임금 증가 2 있었고 상생협력 출연금은 없었죠. 하게 되면 요 금액이 3억 6,400이네. 3.64 3억 6,400. 숫자가 좀 금액 단위를 잘못 써버렸네요. 죄송해요. 25억 2천이니까 25.2억 이렇게 돼야 될 것이고, 죄송해요. 여기도 이제 25억 2천이니까 25.2 이렇게 써야 될 것이고, 빼게 되면 24억 6천 이렇게. 죄송해요. 숫자 단위 잘못 썼네. 그러면 25억 2천에 이제 70%. 이렇게 하면 3억 6,400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B 방법인데, B 방법은 B 방법의 기업소득 24억 6천에다가 15% 하고, 다시 이제 투자 금액은 안 들어가고 임금 증가, 상생협력 이렇게 하게 되면 B 방법의 기업소득이 1억 6,900, 1.69. 당연히 우리는 두 개 중에 작은 1.69를 선택할 것이고, 그럼 최종적으로 법인세는 얼마 낼 거냐면, 원래는 미완료 소득 1억 6,900에 20%를 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이 자는 1억 6,900에 대해서 차기 환류적립금 얼마 설정했대? 1억. 그럼 1억만큼은 이후 2개년도에 초과 환류가 발생할 걸로 가정을 해서 당장에 안 내겠다. 하지만 나머지 6,900의 20%에 해당하는 1,380만 원 0.138억 만큼은 당장의 법인세로 내야 되겠다. 이 개념이 되는 것이죠. 됐어요. 그래서 이 미완료 소득 법인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계산이 정부담스러우신 분이라면 마지막 문제는 생략하시고 첫 번째 문제라도, 계산 문제 첫 번째 문제라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전부 다 마무리하고요.